네, 안녕하세요. 5분 뚝딱 미술의 김필영입니다. 오늘도 홍대 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누구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미술사에서 네. 대중분들에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좋은 예. 화가 예. 제가 유일하게 아는 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예, 반 고흐. 오늘은 예. 이야기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인상주의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인상주의 화가라고 하면 프랑스 파리 출신 또는 프랑스 출신 화가들이 많은데 반 고흐는 프랑스에서 마지막에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예요. 1853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인상주의 작가들이 있잖아요. 뭐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등등등 그런 작가들보다는 나이가 조금은 어려요. 후기. 네, 좀,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로 분류가 되기는 하죠. 인상주의가 뭡니까,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걸 여쭤봤나요? 네.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는 낭만주의. 낭만주의까지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이는 거를 그대로 그리거나 재현하는데 노력을 네, 했군요. 네. 종교화를 그리거나 재현. 그야말로 재현이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네. 미술의 목적이. 그런데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그 19세기 중반 이 시절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더니즘이 시작할 때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쯤 이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미술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벌어졌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카메라의 출현이었어요. 물론 카메라는 조금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카메라가 비교적 대중화되는 시기. 카메라가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술의 역할이 재현이었는데 그 재현의 역할을 상실하게 돼버렸잖아요. 똑같이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중반 젊은 작가들, 뭐 모네라든지 마네라든지 르누아르 그런 작가들이 우리는 기존에 있던 신고전주의나 또는 낭만주의랑 조금은 다른 작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인상주의 하면 풍경화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풍경화를 많이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유화 물감 중에 지금은 많이 쓰지만 튜브 물감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 짜는 물감. 그게 그때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게 그때인 거네요. 그렇죠. 그전에는 못 들고 나가니까 네. 풍경을 못 그린 거고. 스튜디오 안에서만 그렸고 그전에는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 캔버스를 들고 이젤을 들고 나가서 그리다 보니까 풍경화를 많이 그리게 됐고 풍경화를 그리다 보니까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같은 풍경이라도 빛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인상주의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포착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작가가 모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되게 익숙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상주의 작품들이 그 당시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하늘색은 그야말로 하늘색이잖아요. 근데 모네 같은 경우는 막 보라색을 섞기도 하고 막 어두운 색깔, 다양한 색감을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붓터치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못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또는 그리다만 그림.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일이 돼버렸고 시대가 급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상주의가 대세인 미술사조가 돼버렸고요. 한마디로 인상주의가 뭐냐 하면 빛의 변화에 따라서 표현을 비교적 거칠게 했던 그전 미술사조와 완벽하게 차별화가 됐던 어떻게 보면 미술 이론가마다 조금씩은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상주의부터 현대미술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이론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화가들이 대상 자체를 그리려고 했던 반면에 네. 인상주의 화가들은 대상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그렸던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를 기존 화가들이랑 너무나도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충격이었죠. 고우가 동생하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죠. 그렇죠. 동생 테오 반 고흐와 빈센트 반 고흐가 사이가 너무 좋았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많이 보냈느냐면 첫 편지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네. 요 편지가 형 반 고흐,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 반 고흐한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예요. 네. 이 편지가 1872년 9월 29일 네. 그때 보낸 편지가 첫 번째 편지고, 그때부터 반 고흐가 죽기 전까지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한 대략 18년 동안 빈센트가 동생 테오한테 600여 통. 아니, 이렇게 사이좋은 형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근데 사이가 좋은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가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테오 반 고흐가 형을 좀 케어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적인 도움도 굉장히 많이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인 빈센트가 동생한테 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 고흐의 생애에 대해서도 사실 편지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겠네요. 사실은 반 고흐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많은데 그 자료의 대부분은 사실은 빈센트가 동생 테오한테 보낸 편지의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반 고흐가 활동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대략 뭐 10년에서 8년. 그런데 미술을 시작한 시간이 10년에서 8년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상당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평생 유화작품이 대략 1000작품이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단순 계산하면 1년에 100작품 정도는 유화작품으로 꾸준히 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은 네. 반 고흐가 죽기 한 2, 3년 전? 아. 그 2, 3년 동안 다 몰려 있고요. 초반 한 5년은 거의 연습. 아, 그렇겠죠. 네, 초반이니까. 거의 학생. 네, 요 네, 느낌이고, 후반에 5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 고흐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네, 반 고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네. 여기 네덜란드 준데르트에서 1853년에 태어났고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반 고흐가 굉장히 어렵게 그림을 그렸다. 지금 반 고흐 하면 그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네.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네.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집안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어요. 좀 부유한 편. 예. 지금으로 따지면 중상위층 예. 정도 돼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 목사였고요. 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헤이그 출신인데 어머니가 좀 많이 부자였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기숙학교에 보내졌고요. 그리고 기숙학교에 가기 전에 꼬마 때, 지금은 우리나라 따지면 유치원생, 어린이집 이때부터 가정교사가 반 고흐 교육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잘 살았네요. 그 정도면. 예, 굉장히 잘 살았죠. 10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림만 그렸어요. 그 말은 누군가가 지원을 해줬고 동생이 지원했나 그 누군가는 동생 테오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안은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기숙학교에 다녔는데 반 고흐 같은 경우는 그 기숙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죠. 어느 정도 네.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모든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뭐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테오한테 보냈던 편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나의 어린 시절은 엄격하고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적응을 잘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후반에 반고우 집안의 삼촌들이 미술 상인을 했었어요. 반고우의 삼촌이 구피렌시에라는 갤러리에 빈센트를 이제 취직을 시켜줬죠. 네, 조카가 방황을 하니까 내가 이제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취직시켜준 네, 거구나. 여기서 한번 일해봐. 이렇게. 알바자리 하나 구해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살 때 어느 정도 교육을 다 하고 좀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피렌시에라는 갤러리의 런던 지점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아, 갤러리가 굉장히 큰 갤러리나 보네요. 런던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파리에도 있었고 네덜란드에도 동네 있었고 갤러리가 아니네. 네, 굉장히 큰 갤러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편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시절, 그러니까 런던에서 또 이제 갤러리스트로 일한 이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은 그때는 조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런던에서 스토웰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때 살았던 집 주인의 딸을 좋아했어요. 심지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차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반고우의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좀 우울하고 요런 것이 시작된 시기였어요. 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종교에 심취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은 뒷전이 되겠죠. 그래서 런던 지점에서 잘렸죠. 잘리고 이제 파리로 왔는데 파리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응을 못하고 다시 한번 해고가 됐죠. 여자가 문제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네. 반고우가 사랑에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니체도 사랑에 실패하면서 계속 삐뚤어졌거든요. 네, 천재들은 일단 실패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그 쫓겨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나서 1879년, 그러니까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벨기에에 탄광촌의 노동자 계급이 사는 곳에서 선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쿠에메스라는 곳에서 와서 또 한 광부랑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쿠에메스라는 곳이 반고우한테 있어서는 좀 중요한 지역이에요. 광부랑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생인 태호가 형을 봤을 때 형이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고 20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방황을 하니까 어렸을 때 이제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생 태호가 실제로 이제 갤러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형한테 어떻게 보면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권유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림 그려보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고우가 그림을 처음 시작한 물론 어릴 때 이제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했었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곳이 쿠에메스라는 곳이고요. 그 시기가 1880년 8월이에요. 몇 살 때죠, 그러니까? 이때가 20대 중후반. 아, 굉장히 늦게 시작했네요.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근데 20대 중후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성공한 화가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그죠? 네. 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20대면 이미 유명해진 화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경우는요. 20대 초반에 이미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지난번 이야기한 조세 코스스는 뭐 그때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때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예. 그때 그런- 시작을 했다. 네, 그때 시작을 했는데 미술에 대한 기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 수준으로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됐고요. 20대 후반 조금 늦은 나이에 브뤼셀에 있는 이제 아카데미 로얄 데 보자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부학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원근법이라든지 기초가 되는 거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을 하지 못했죠. 적응을 하지 못했고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네덜란드에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랑에 빠져요. 어머니의 언니의 딸. 사촌이네요? 그렇죠. 사촌의 이름은 키보스 스트리거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사실은 8살짜리 아들도 있는 미망인이었어요. 반고흐가 그 미망인한테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고백을 했고 청혼까지 했죠. 사귄 것도 아닌데 청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도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뒤인 1882년에 시엔 호닉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 게 이 여자가 사실은 직업 여성이었어요. 매춘부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관계가 지속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매춘부와 산다는 거를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강제로 더 이상 만나지 마.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만들었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사랑에 실패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작품이 여자를 만났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1882년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린 건가요? 1880년 그쯤에는 이미 프랑스에서는 인상주의가 대세인 미술사조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예전 스타일,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반고흐가 봤을 때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나는 뭔가 새로운 걸 그리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자꾸 옛날 것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서도 잘렸죠. 근데 이거 잘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잘렸다, 퇴학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니면 반고흐가 스스로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 1885년 정도 됐을 때는 이미 반고흐가 수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200여 점의 유화를 그렸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작품, 감자를 먹는 사람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반고흐의 초창기 작업으로 남아있는 초창기 작품이네. 네, 초창기 전혀 작품. 우리가 아는 고흐 그림하고는 좀 다르네요. 굉장히 다르죠. 이 작품은 1885년 작품인데요.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동생인 테오가 형인 빈센트한테 이제 5년 정도 그림을 그렸으니까 전시할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있었던 감자를 먹는 사람들, 요 작품을 동생한테 보여준 거죠. 그런데 동생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인상주의 프랑스에서 정말로 인기 좋았던 모네, 마네, 르누아르는 색감도 화려하고 산뜻하고 그리고 그런 그림이 인기가 좋았는데 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너무 어두컴컴하고 조금 우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형한테 형, 이 그림은 안 될 것 같아.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그림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고흐 같은 경우가 사실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기존에 다녔던 학교는 이미 그만둔 상태고 1886년에 안트워프에 있는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에서도 또 적응을 못했어요. 끝까지 적응을 못하고 제대로 졸업한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트워프라는 도시는 당시에 조금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지만 빈센트 반고흐한테 충격을 준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일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은 우타가와 히로시게라는 일본 작가가 1857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두 번째 작품, 이 작품은 1887년에 빗속의 달이라는 작품으로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연습 삼아 그림을 그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요 일본 그림을 네, 연습 삼아 그린 거라 이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목에 애프터 히로시게라는 제목이 가로치고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그림 정말 예쁜데요? 네. 네? 이때부터 예쁜데. 어떻게 보면 방고 스타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본 작품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 당시에 자포니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화가들한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었죠. 예. 너무나 많은 일본 작품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백 점의 판화를 수집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 이제 동생 테오한테 소개를 받아서 페르낭 코몽이라는 사람의 아뜰리에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네. 학교랑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비교적 당시 유행하던 어떤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당시에 같이 배우던 동료 중에 앙리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인상주의 화가가 있는데요. 그 화가를 거기서 만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고 스타일, 우리가 알고 있는 반고의 작품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전묘법, 그리고 점찍어서 그리는 거. 그렇죠. 전묘법의 대가인 쇠라, 그리고 폴 시략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전묘법의 대가인 쇠라랑 폴 시략을 만나게 된 이 시점이 반고 스타일이 이제 완벽하게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이 시기가 1886년. 그리고 이로부터 1년 정도 지난 1887년. 그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작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고흐가 죽은 1890년. 그러니까 대략 3년 정도. 그때 3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자기 스타일로 그린 거는 딱 3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딱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고흐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3년 동안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이 전묘법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스타일을 찾은 거네요. 전묘법으로 완벽하게 찾았죠. 이제 1888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노란 집, 노란 집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고흐 스타일이네, 이제부터. 그렇죠. 네. 이 작품 1888년 작품인데요. 이때 폴 고갱을 만나게 돼요. 고갱. 네. 그런데 폴 고갱을 만난 스토리가 조금 재밌는데요. 이 노란 집이 동생인 테오가 마련해준 집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집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엄청 큰데요? 네, 굉장히 큰 집이었고 이 집을 마련하게 된 이유가 아르리라는 프랑스 외곽에 있는 시골에서 우리 형이 조금 전원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동생이 집을 마련해 줬는데 혼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태호가 당시 유명한 갤러리스타 보니까 당시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우리 형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아르리란 곳에서 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요 집에 가서 우리 형이랑 그림을 그려주면 내가 구피렌시의 갤러리에서 너 작품도 굉장히 많이 팔아줄 거고 여기 가면 월급도 줄 거다. 그런 제안을 수많은 작가한테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답을 한 작가가 폴 고갱이었어요. 반고흐 입장에서는 폴 고갱이랑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고갱과 함께 하는 거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아르에서의 침실,
이 반고우 작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알을 노란 집에서 있었던 그 집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고갱이 오기 전에 반고우가 고갱을 맞을 준비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반고우 작품 중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죠. 그때 해바라기가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노란 집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또 해바라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감자를 먹는 사람들 1885년에 그렸던 그림과 비교하면 색감 자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천지차인데요. 네, 천지차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그리던 고갱을 방문을 하니까 열심히 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갱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반고우와 고갱 하면 좀 친구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같이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달 정도 같이 있었어요. 저는 중마고인 줄 알았지. 뭐, 네. 2달 정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 2달 동안 처음에는 반고우 입장에서는 고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작품에 대한 논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고갱이 재밌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빈센트 이 친구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데 반고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 노란 집에 가기 전에도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을 때는 괜찮은데 반고우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을 때는 이 친구랑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때는 이제 1888년 12월 23일 그러니까 고갱이 노란집, 아르레 있는 노란집으로 간 지 딱 2달 됐을 때 이제 둘이 싸우고요. 싸우고 이제 바에 갔는데 바에서 고갱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반고우가 환청을 듣고 또 고갱이랑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면도칼로 왼쪽 귀를 자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른 귀를 붕대에 감싸가지고요. 그거를 들고 고갱이 자주 드나들던 매춘업소의 한 여성한테 소포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니크 로칼 이게 불어라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반고우가 귀를 자르고 뭐 이런 행동이 실제로 기사에 실렸어요. 신문에 나왔나요? 네, 신문에 나왔고요. 그래서 고갱 같은 경우는 조금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이 빈센트 이 친구가 귀 자르고 이거를 소포로 외춘 업소에 막 여성한테 보내고 이러고 보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바로 그냥 떠나요. 바로 파리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빈센트 반고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의식을 잃었고 바로 경찰관한테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죠. 나중에 다 치료를 하고 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요 남자의 초상화 이 초상화 제목이 펠릭스 레이의 초상화라는 작품인데요. 의사 인물이에요? 네, 이 작품은 1889년 1월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 자신을 치료해줬다. 그래가지고 고마워서 반고우가 이 그림을 그려서 펠릭스 레이의 박사한테 선물을 줘요. 이 의사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닭장을 수리하는데 사용했다가 그림을 그냥 기증을 했대요.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016년 기준으로요, 푸시킨 미술관에 이 작품은 소장이 되어 있고요. 네,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가격은 뭐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5천만 달러면 얼마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6, 700억 정도 된다. 최소.
그런 어. 사건이 벌어졌었죠. 예. 그런 전 사건이. 6, 700억짜리 닭장. 근데 이 닭장 수리 하는데 이거 수리해줘. 그리고 그 그림을 그냥 준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지금은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고 가격은 뭐 말도 안 되는 가격. 당시 방고우가 귀를 잘라서 선물을 했던 매춘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이 사실은 그 이후에 방고우 연구자이자 미술사학자인 베르나데트 머피라는 사람이 이 여성이 누군지 발견을 했어요. 아, 그 여성분을 찾았다고요? 네. 이 여자 같은 경우는 1952년 80세의 나이로 실제로 알을 해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매춘부로 일한 게 아니라 거기서 청소를 하는 어린 17살의 친구였다고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귀를 자른 게 나중에 병원 진단 이런 걸로는 정신성 선망을 동반한 급성 조증이라고 판단을 그렇겠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망증이었구나. 이제 회복을 하고, 네, 회복을 하고, 그럼 뭐 다시 그 노란 집으로 돌아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아, 그래요? 1889년 1월 7일에 노란 집에 이제 돌아왔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환각이랑 중독 증세 때문에 망상에 조금 많이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에 프로방스에 있는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런데 이 생레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때도 또 방고우의 명작들이 많이 나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명작들이 나오는데 당시 나왔던 명작들이 색감도 굉장히 밝고 뭔가 희망적인 느낌? 이런 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생레미 병원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고 하면 딱 생각나는 그림이 있잖아요. 별이 그렇죠. 빛나는 밤에.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럼 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이 생레비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예. 이때 150점 정도의 작품을 해요. 3일에 하나씩 그렸네. 이 시기에 나온 작품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뉴욕의 모마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방고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붓터치로 뱅글뱅글 돌리는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그린 그림들이 이 생레미 기간에 좀 많이 있고요. 사이프러스가 있는 옥수수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런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알베르 아우리에라는 사람이요, 프랑스 일간지에서 방고우 작품을 보고 방고우는 천재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림을 처음으로 시작한 지 10년 만이죠. 또 이제 전묘법의 대가인 폴 시냑도 방고우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방고우는 정말로 이제 동료 화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평론가들한테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해 5월에 생레미 병원에서 떠나서 파리 교회에 있는 이제 폴 가셰 박사가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방고우의 주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요 작품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가셰 박사의 초상화, 이런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박사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작품 같은 경우는 1990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8,200만 달러에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1,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에 이제 팔렸고요.
그리고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 탑10 안에 그래요? 네, 그런 작품이에요. 1890년 7월 27일에 반고흐는 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쐈죠. 몇 살 때죠, 그러면은? 이게 37살. 37. 너무 빠르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된 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다행이다 이런 게 총을 쐈는데 갈비뼈에 맞고 굴절돼서 내부 장기에는 손상을 입지 않고 가슴을 통과해서 척추에 멈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이 가셰 박사가 전쟁 중에 외과 의사로 복무했기 때문에 총상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밤새 이제 반고흐를 돌보기는 했대요. 이 가셰 박사가 응급처치했구만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요 가셰 박사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그럴 수도 어마어마한 있겠네요. 가격에 팔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반고흐의 마지막을 함께한 그러네요.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림이 달리 보이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동생인 테오가 형한테 바로 왔죠. 바로 왔는데 형을 딱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대요.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동생을 보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고흐가 동생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랬을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동생을 보자마자 바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날 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7월 29일 새벽에 반고흐는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테오에 따르면 형인 빈센트의 마지막 말이 슬픔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자료가 이제 신문인데요. 반고흐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 이런 게 이제 지역 신문에 나름 그래도 인지도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도 그런 신문에 것 날 정도면. 네, 그런 어느 정도는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오베르 시르 와즈라는 곳에 이제 묻혔죠.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요. 동생 테오가 이미 매독을 앓고 있었고, 형이 죽고 나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해서요. 형이 죽고 6개월 정도 지난, 그러니까 1892년 1월 25일에 또 동생도 죽게 되죠. 그 동생 테오의 아내인 요한나 반고 본거, 이 아내가 1914년에 자신의 남편이었던 테오의 시신을 발견해가지고 형인 빈센트 반고 시신 옆에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사진이 형인 빈센트 반고, 그리고 동생이 테오, 그러니까 풀네임은 테오도르 반고, 이 동생 둘의 무덤에 같이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반고의 일생은 마무리가 됐죠. 예. 예, 이제 반고흐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네. 작품 설명, 네. 내지는 화가로서의 반고흐에 네.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반고흐의 일생을 말씀드리면서 반고흐 같은 경우는 그림을 굉장히 좀 늦게 시작했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188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등학교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고 처음부터 유화를 그린 거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수채화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로잉을 하기 위한 건식 재료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그림이 생동감이 없고 신선함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동생 태우의 지적에 따라서 유화를 조금 연습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건식 재료나 수채화로 그리는 거랑 유화랑은 또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유화가 무게감이 좀 있고, 또 반고흐의 어떻게 보면 초창기 작업, 그러니까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이 뭐 칙칙하고 어두컴컴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좀 유화 작품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방고 입장에서는 이제 수채화나 이런 재료보다는 유화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화가들 중에 이제 거장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렘브란트. 그 다음에 이제 프란스 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 작가들의 그림을 이제 미술관에서 방고우가 보고 너무나 감동을 했대요. 그런데 감동을 받은 거랑 동시에 아, 나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마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렘브란트가 정말 그림 잘 그리는 걸로는 역사에 남는 화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 그림 앞에 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나 멀었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을 보고 나서 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학교에 갔지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은 적응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에는 정착을 했는데 도시 생활과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교회로 장소를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원 생활의 풍경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작품은 이제 밀레의 작품을 방고우만의 스타일로 다시 그린 작품이거든요. 훨씬 예쁜데요? 밀레 그림보다. 그래서 이 밀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방고우가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시 표현을 했는데, 요런, 씨 뿌리는 사람의 표현은 육체 노동의 영웅주의에 대한 니체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요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방고우의 종교적 신념, 또 뜨거운 태양 아래 생명을 심는 그리스도와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림이. 네. 그리고 실제 밀레의 작품은 사실은 색감이 이렇게 지금 방고우 작품만큼 화려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방고우의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바닥에 있는 풀, 뭐 씨 뿌리고 뭐 이렇게 남은 흙 이런 것들을 인상주의 화가답게 굉장히 조금 다양하고 예쁜 색감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방고우가 굉장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네. 네. 병원도 들어갔다 나왔다, 네. 학교도 들어갔다 나왔다. 네, 네. 그런데 방고우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관련된 작품을 하고 또 생레미 병원에 가면 또 거기에 맞는 걸 하고 또 아르레 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작품을 하고 또 광부들하고 살 때는 또 광부 그렇죠.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작품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좀 급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계속 옮겨다 보니까 그래서 더 급속도로 발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방고우 하면 또 유명한 게 자화상이잖아요. 보통 화가들이 자화상은 그렇게 많이 그리지 않거든요. 많이 그렸나 보죠? 방고우 같은 경우는 1885년에서 89년 사이에 43점의 자화상을 그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 잘랐을 때도 자화상을 그리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화상 같은 경우는 1889년에 그린 작품인데요. 왜 방고우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방고우가 뭐 자의식이 과잉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릴 게 별로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데 그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본인을 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독 자화상이 많았던 거죠. 워낙 짧은 기간 동안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이런저런 사건도 많았기 때문에
반고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화상,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반고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해바라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바라기에 대해서 뭐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뭐 어떤 거는 고개를 들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반고우 같은 경우가 이제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셉 코수스처럼 개념 미술을 한 작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정물화, 그리고 그 중에 해바라기 꽃의 각도, 해바라기의 뭐 개수, 이런 것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작품 같은 경우는 왼쪽 하단에 보면 해바라기 하나가 시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 반고우의 상황을 표현했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바라기는 반고우가 고갱을 기다리면서 행복했던 희망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해석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네. 보면 참 좋거든요. 그림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해바라기 그림 보고는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잘 그렸다라든지 뭐 보기 좋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네. 제 그림이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반고우 작품이 사실은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같은 인상주의 화가, 물론 전기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부여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모네가 어떻게 보면 인상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화가이거든요. 인상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가인데요.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색감이 바뀌는지를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보여준, 표현한 작가이기 때문에 모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장소를 굉장히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많이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묘법의 대가인 쇠라, 뭐 폴시냐 같은 경우는 그 색감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묘법을 그린 그 두 화가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 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작품 개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반면에 반고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 비해서는 그림을 늦게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표현된 우리가 보여지는 그 화면을 그대로 연구했고, 그 다음에 뭐 당시 일상에서 보여지는 뭐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 사람, 밀레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도 당시에 실제로 그런 농부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분분하기는 한데요. 정신적인, 그러니까 선망 증세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그렇게 동그랗게 뱅글뱅글 절대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뭐 요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핏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모네? 네. 예, 모네는 말하자면 시시각각 변하는 이제 빛을 그리려고 했고, 네. 그리고 쉐라는 어떻게 보면 색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정확히 맞는 색을 찍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 고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자기 마음을 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을 하늘을 보고 그렸겠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들었던 자기 마음을 그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흐의 작품이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후반기에 평판은 어땠어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반 고흐가 살아생전의 작품을 딱 한 점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평판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요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890년 그쯤부터 이제 전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뭐 예술가들, 아까 모네 같은 경우도 반 고흐를 굉장히 칭찬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가, 미술평론가, 그리고 컬렉터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죽기 직전에 명성을 살짝 받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반 고흐가 죽고 1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파리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1912년에는 쾰른, 그 다음에 1914년에는 드디어 뉴욕에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에서도 전시를 하고 20세기가 되고 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오 반 고흐의 아내가 편지를 책으로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34년에는 소설가 어빙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 반 고흐의 편지를 바탕으로 전기소설 삶에 대한 욕망을 썼는데요. 이 소설이 굉장한 히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6년에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역사에 남는 화가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고흐 그림이 어느 겁니까?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선정한다면 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선정하겠습니다. 네, 저도 별이 빛나는 밤에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네. 그 고흐의 일생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 의사 그림 있죠? 네, 폴 가시의 초상. 네. 이 그림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네, 오늘 고흐에 대해서 네.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고흐 그림이 조금 달리 보이네요. 이야기를 듣고 스토리를 듣고 그림을 보니까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뭐 미술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하고 보면 조금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고갱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고객을 해야겠죠. 예,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너무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